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와 결혼을 발표한 사업가가 다수의 사기 전과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020년까지 공식 문서상 여성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음식 라이더가 자신의 집 앞에 소변을 보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라이더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남성이 받은 형량도 많지 않고 항소까지 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청조,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 벌어져서 행인이 한 명 다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되게 작은 구멍인데요. 자, IF시몰 앞 도로 교통섬에서 벌어진 거 보세요. 그냥 구멍 조그맣게 난 게 아니라 깊이 3m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세상에, 여의도 땅밑이 이렇게 텅 비어 있군요. 아무튼 사고 이후 저렇게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복구에 들어가서 지금은 조금 마무리가 된 모양이던데, 퇴근 시간 여의도 지나가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발밑 주의.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엄마 이미선 여사 정말 매일 사건 반장 봐요. 안 틀어주면 화내요 하신 전미연님, 남친을 사반으로 질질 끌어서 인도했습니다. 파주 사는 이강이 사랑해 하신 오기님, 스위스에도 사반 가족 있어요 하신 사람암님, 시어머니 김정자 여사 수술 받고 회복 중이세요. 군복무 중인 아들 이노성이 할머니 보러 휴가 나온다네요 하신 정혜윤님, 오늘 여영자 여사 생신 축하합니다. 막내가 맨날 아프기만 해서 죄송해요 하신 한장덕님, 오늘 포항 연일 셀프 세차장에서 현금 없어서 쩔쩔매든 저한테 4,000원 내주신 BMW 차주님 완전 멋져요 하신 배윤정님, 우리 황영훈 가수 건들지 말아요. 증거도 없는데 어쩌라고 하신 뽀야님. 아무튼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육바. 역시 늦으셨고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유명 연예인 또 있답니다. 자,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사건 관련한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이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약 혐의로 유명 연예인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가 입건된 유명 연예인은 1명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다만 경찰은 이 연예인이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는 관련 없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입건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선균 씨에 이어서 다른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요. 최근에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내사받고 있거나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는 인물이 최소 9명이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예정됐던 거지만 이선균 씨 휴대전화 포렌식 그리고 신체 압수수색 이런 것도 예정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마약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시약 검사를 통해서 과연 정말로 체내에 마약 성분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검사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공관계 같은 것들, 유통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고, 이것들은 다 사실은 강제 수사긴 합니다만 경찰에서는 임무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응한다면 임무수사를 당연히 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선균 씨 측에서 뭐든지 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마약 투약을 한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변할 때가 아니다라는 식의 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상한 운전자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는 차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차량 통행 금지구역. 그러든지 말든지 차는 계속 슬금슬금 앞으로 옵니다. 자, 그러다가 통행 금지 표지판까지 보란듯이 펑 밀고 갑니다. 여기 차 못 가요. 제지를 해도 난 갈 거야 하듯이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자, 그때 경찰이 출동합니다.
자, 경찰 보자마자 운전자가요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자 지금 내립니다 차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친구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충격 반전. 손 잡힌 여성. 너 누구세요? 손 놔요. 알고 봤더니 난생 처음 본 사이.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자, 결국 운전자는 저렇게 검거가 됐고요. 음주 측정도 거부를 했습니다. 진짜 제가 별 희한한 음주들 많이 봤지만요. 처음 본 사람 손잡고 친구야 가자 한 인간은 처음 봤어요. 진짜 급하면 별짓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별짓 다 합니다. 지난 9월 이른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봐서 알겠지만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이에요. 표지판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를 좀 들어와서 후진을 하면서 그 차량 통행 금지 그 표지판을 밀면서 끝까지 들어오고 지금 보행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나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니까 계속적으로 행인들 사이로 이렇게 직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요. 경찰이 이렇게 오니까 차량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손잡아서 행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내립니다. 네, 내려서 내리고 자 그냥 모르는 사람 손잡고 손을 잡아서 친구야 하니까 너 뭐니? 이래야 되는 상황이죠. 너 내 손 왜 잡어? 그래서 경찰이 잡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하니까 음주 측정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더 문제는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 간에 손을 또 깨물었어요. 아이고. 측정을 안 하려고. 결국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같은 게 취소가 된 상황이고 아하. 또 음주를 한 상황이고 결국은 음주 측정 거부죄, 업무방해죄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주행 중 좀비 습격.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공포스러운 장면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남성이 지금 걸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어그적 오더니 잡아먹을 듯 노려봅니다. 저 인간 왜 저래? 무서워. 자,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등짝 스매싱. 이거 이 화상아 그만 좀 해 하면서 데려갑니다. 자, 불박차에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더라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저 등짝 스매싱 하는 여성분 보니까 이런 행태가 일상 다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10월 23일 오후 4시경에 일어난 일이고요. 뭐 대낮이죠. 대낮에 남자 둘이서 지금 저렇게 와가지고선 갑자기 막아서더니 그러더니 또 뒤에서 또 여성이 와가지고 등짝을 딱 한 대 때려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가는데 차 안에 근데 문제는 여성들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뭐 너무 깜짝 놀랐겠죠. 뭐 지금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뒤에 그래도 여성이 와가지고 다 데리고 피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갑자기 날벼락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장면 만나보시죠. 자, 여긴 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 후방 영상인데요. 화물차 왼쪽인 웬일이야. 잠깐. 아니 저 트럭 분리대하고 저 화물차 사이에 저 트럭이 완전히 끼어버렸는데 자 보세요. 네, 저게 지난 9일 아침 9시쯤에 충북 청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달리고 있는 불박차의 오른쪽 뒤편으로 주행 중이던 대형 화물차가 보이는데 갑자기 오른쪽 벽을 먼저 추돌하더니요. 방향을 잃고 옆 차선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달리던 트럭을 덮쳤고 가드레일까지 잇따라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차선 2개만 열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혹은 깜빡 졸아서 저런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우측으로 다소 치우쳐져서 주행한 걸로 봐서 아무래도 졸음운전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면 휴게소든 졸음 쉼터든 들러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겠죠. 정말 끔찍합니다. 자, 이번에도 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고 만나보시죠. 자, 쾌적한 자유로 주행하는 불박차 잘 달리는데요. 자, 화물차를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불박 차량은 보신 것처럼 저기가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입니다. 그때가 7월 7일 오후 7시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차량 3차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블랙박스 차량은 2차로에 있었고 갑자기 4차로에 있던 차량이 트럭 앞으로 끼어들다가 트럭하고 1차 충돌을 했고요. 트럭에 부딪히면서 2차로까지 넘어와서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고 또 1차로까지 가서 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한 건 아니고요. 초보 운전이었다. 아이고 이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지금 뭘 본 거지?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저렇게 서서 대놓고 보든지 말든지 끝까지 자, 바닥에는 남성이 만든 저 물길이 선명합니다. 자, 남자 화장실 가면 우리를 수경케 하는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고로 저거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 충격적인데요. 자, 저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후 6시입니다. 10월 24일. 차 너무 많죠. 8차선 대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지 않고요.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지퍼를 내리면서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 봤을 때는 만취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시에 만취를 해요? 빨리 마셨겠죠.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알 수는 없지만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범죄가 될 수가 있겠죠. 경범죄 처벌법인데 이 경범죄 처벌법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소변을 보거나 개한테 밖에서 소변을 보고 안 치웠을 때 개하고 비슷하게 취급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진짜 많은 사람을 보는 데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사실 뭐 처벌받고를 떠나가지고 충격적입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전처 만나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또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3년째 동거 중인 돌싱 커플 중에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자꾸만 전 부인을 만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사연인데 일단 작년에 남자친구가 잠깐 아팠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하고 나서부터 왜인지 전 부인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대담해져서는요. 최근에는 퇴근하고 집 가보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집에 사는 사람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여기서 둘이 밥까지 먹고 갔구나 하는 촉이 딱 아이고야. 온다는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한때 부부였고 또 성인이 된 자녀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락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문제 삼으려고 하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 전 아내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원래 나랑 전 아내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너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이혼까지 한 셈이니까 내가 전 아내 만나는 거 네가 이렇게 문제 삼으면 안 돼. 라고 너랑 얘기를 사귀어서 내가 이혼을 했다. 네, 일단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남자친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불쌍하고 아직도 사랑하면 그냥 전 아내랑 다시 재결합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또 남자친구는 아니 이미 헤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냐라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전 부인에게 미련 끊지 못하고 자꾸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남자친구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함께 보시겠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자기야, 수정아, 너 정말 이렇게 야박하게 나올 거야? 내가 자연이랑 왜 헤어졌는데? 너 만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그 사람한테 죄인이야. 나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랑 다시 살겠다는 건 아니잖아. 내 마음의 피 다 갚을 때까지만 좀 못 본 척하고 있어라 좀. 아이고 질투는 그냥 동그라미. 그렇죠. 이건 뭐. 야, 들어보세요. 끝까지. 다음 여친입니다. 야, 박지훈. 세상이 제일 나쁜 인간아. 그렇게 미안하고 안쓰러우면 옛날 마누라랑 살아. 왜 마음만 여기 있어? 아예 왜 몸뚱이만 여기 있어? 왜? 아주 그냥 혼자 로맨스 영화 찍고 앉았어 아주. 야, 박지훈. 우리 같이 산지 3년째다. 3년째. 아파서 빌빌대던 거 겨우 살려놨더니 몸 성해지니까 이제 전부인이 가여우셔. 넌 진짜 사람도 아니야 인간아. 이 X. 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남성의 말대로 하면 지금 같이 있는 분 때문에 헤어졌다라는데 그전 분도 만나면 그럼 지금 이분은 두 여성과 다 함께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에서 결정적으로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자, 우리 이수정 교수님. 좀만 기다려줘. 정리할게.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제가 헤어지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두고두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계속 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깊어지기 전에 뭐 남자친구 정도니까 아직까지 혼인신고는 안 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간단하게 헤어질 수 있을 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남자친구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는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두 분은 사실혼 관계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동거를 하고 있고 부부처럼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표현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이 남자친구분도 본인이 남자친구기 때문에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혼인관계라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남친이야. 아직 결혼 안 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당신 행동한다. 남편이세요. 남편이시고 아내십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 바람 피는 거 부정행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절대로 남자친구 아니고요. 남편이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요. 네, 저는 이 사연 처음에 읽고 눈을 씻고 2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상대가 전 아내든 아니면 새로운 여성이든 어쨌든 바람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실제로 이 기자가 저한테 선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 카톡까지 보내서 맞아요. 여쭤봤었습니다. 네, 이게 바람 피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고민하실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비슷하셨습니다. 산방사님, 이거 그냥 양다리네요. 일찌감치 정리하세요 하셨고요. 먼지님, 헤어지세요. 줏대 없는 사람은 손절해야 합니다. 윤은주님, 와서 밥 먹고 가는 전처도 이상한데요 하셨고요. 쪼꼬미님, 아니 남주긴 아깝고 둘 다 갖고 싶은 건가요? 욕심쟁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진아님 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지인분과 100만 원짜리 내기를 하셨다고요. 바로 배우 전원주 선생이 별세했는지 여부를 놓고 말이죠. 진아님은 이거 무슨 소리야? 전원주 씨가 죽긴 왜 죽어?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방은 아이고 야 나 영정 사진도 보고 장례식장도 다 봤어 하더라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확신을 갖고 심지어 100만 원 내기를 하자니까 긴가민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장담컨대 그 지인분 바로 이걸 보셨을 겁니다. 가짜뉴스 유튜브. 너무하네. 이거 진짜 이런 거 좀 어떻게 차단할 수 없습니까? 산 예? 사람을. 전원주 선생은요 그제 지상파 예능에도 출연하셨어요.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의 주인이 되셨으니까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녹아든 세제는 처음이다. 프로시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와 결혼을 발표한 사업가가 다수의 사기 전과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020년까지 공식 문서상 여성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인지 파헤쳐봅니다. 아마 이 뉴스가 지금 제일 뜨거운 뉴스일 겁니다. 예. 결혼 발표 소식이 들려서 참 축하한다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 완전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남현희 선수 한국 펜싱 역사상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개인 단체전 석권했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2회 연속으로 2관왕 달성을 했습니다. 또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고요. 2019년에 국가대표 현역 생활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현희 씨가 5살 연하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선수와 지난 2011년에 결혼을
결혼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슬아에 딸을 뒀고 그 딸이 지금 11살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8월에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현희 씨가 지난 23일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5살 연하 사업가인 전청조 씨와 결혼하겠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남현희 씨는요. 청조 씨는 남편으로서 최고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도 했고요. 인터뷰에서 이 두 사람이 지난 1월에 처음 만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미팅으로 잡힌 펜싱 대결을 이 전청조 씨가 하게 됐는데 수업받고 싶다고 이 남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남현희 씨는 자신의 그 11살 된 딸과 함께 전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청조 씨가 일론 머스크하고 대결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벌 3세. 일론 머스크 하니까 왠지 좀 그럴싸하잖아요. 자, 일단 재벌 3세. 그렇죠. 일론 머스크 하니까 저는 좀 더 안 그럴싸한데 자, 일론 머스크하고 좀 펜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펜싱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일단 잡지 인터뷰에 의하면 이 전청조 씨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을 했답니다. 근데 승마로 잘하다가 부상을 좀 입어가지고 19살 때 은퇴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지금은 이제 국내로 오가면서 예체능 또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 학원을 운영을 한답니다. 상위 1%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재벌 3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개인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개인적 이야기라든지 경영 계획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발표 인터뷰를 하면서 상대인 그 전 씨 인터뷰도 함께 실렸어요. 심지어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재벌 3세 전청조? 국내 재벌가의 전 씨 집안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이제 온갖 어떤 뭐 궁금증이 쏟아져 나왔죠. 네. 이게 참 양 변호사님. 예? 근데 그 궁금증들이 그냥 궁금증이 아니라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첫째, 가장 큰 내용은 결혼 상대인 남편이 될 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자란 재벌 3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자라지 않았다. 한국에서 충분히 자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범죄의 전력이 다수 있는 특히 사기 범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혹들이 마구 쏟아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이게 자기 개인 SNS 통해서 이거 악의적인 허위적인 글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 논란의 중심이 전 씨가 예.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라 괴념치 않고 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다치는 건 정말 싫다. 나도 법적 대응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는 게 뭘 안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친과 사고 쳤어요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전청조 씨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저희 JTBC 탐사보도팀에서 서효정 기자가 직접 취재한 하나 녹취를 들려드릴 텐데요. 자,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여성입니다. 결혼을 발표했어요. 자, 그렇다면 전청조 씨는 남성이어야겠죠? 녹취 들어보시죠. 지금 X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저랑 있으면서 지금 어찌됐건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쪽에서 집을 사줄 테니 가구를 해올 돈을 마련을 해와라가 된 거죠. 자, 이겁니다. 예? 여기서 사고를 쳐서 지금 애가 생겼다는 그 애 생김의 주체가 바로 전청조 씨예요. 네, 맞습니다. 전청조 씨고요. 저 녹취 시점이 지금
2020년도 1월입니다. 지금 들은 녹취 중에 뭐 아이가 생겼다, 사고 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목소리가 전청조 씨의 목소리입니다. 전 씨는 당시에 지금 저희가 변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저나 이 기자나 변조가 안 된 그 녹취를 들었잖아요. 영락 없는 여자 목소리입니다. 뭐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목소리로도 그렇고 여성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 씨는 당시에 여성으로서 한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별안간 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남성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봐도 전 씨가 이걸 중간에서 가로막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 씨가 그걸 대신 받고요. 그 통화 내역이 지금 들으신 녹취 내용이고요. 제보자가 그 당시에 연락을 했던 그 남성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씨는 제보자에게 내가 그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혼인신고도 마쳤다. 오히려 그 남성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남성 백수지 않냐?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지금 약간 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것이 지금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것인가. 자, 지금까지는 뭐가 됐든 전청조 씨의 어떤 성별에 관한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다면 이 전청조 씨의 어떤 사기 행각과 관련된 의혹 계속 이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녹취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거고. 사업자 대출 절대 종액이 안 나올 텐데. 신용등급이 꽤 좋아요. 신용등급이 좋다고요? 네,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은 대출이 좀 꽤 나와요. 저희가 아시는 은행장님도 있고 해서. 자, 교수님. 네. 도대체 뭘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 사건의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 전 씨라는 자가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실체를 갖고 있느냐, 뭐 개인의 성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은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남자와도 뭐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뭐 여성들끼리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게 뭔지 그 좀 혼란이 사실 됐어요. 이게 지금 비난 대상이 되는지. 그런데 지금 이제 들으신 내용 중에 전부 다 돈입니다. 문제는 뭐 이제 뭐 파트너라고 그냥 다 통칭할게요. 파트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돈을 빌리게 만드는 거가 이제 이 사람의 수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에게 뭐 본인이 사업 능력이 있는 대단히 그 능력 있는 재벌 3세다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서 돈을 좀 빌려줘도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금방 갚으니까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게, 그래서 편취하는 이런 식의 어떤 수법을 가진 사기 전과자입니다. 상습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올드한 수법으로 지금 도대체 그 펜싱 선수이신 그 남현희 씨 아이까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었는가 하고 처음에 이제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잡지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나타날 때 이 전 씨란 사람이 경호원을 마구 대동하고, 내가 재벌 3세라서 뭐 나는 함부로 아무 데나 갈 수 없으니까 경호원이 날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후광 효과를 확 줘가지고 남현희 씨가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전 씨의 수법 아니냐. 기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서구에서는 동성 간의 어떤 혼인도 시민적 결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뭐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근데 이게 저희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성적인 취향 뭐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청조 씨는 본인 남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여성이지만 나는 둘이 뭐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거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문제고. 근데 여성인데 남자로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020년에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판결문에 뭐라고 하냐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행세를 해서 여성에게 접근해서 이게 돈을 편취했다라고 남장 여자라는 게 그냥 판결문에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또 혹시 뭐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쏟아지는 제보 중에 중학교 때 앨범, 졸업사진 앨범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명찰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올리신 분이 차마 얼굴까지는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요. 여고생 시절로 보이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축산, 그러니까 마을 축산, 경마 축산학교에 다니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를 졸업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긴 생머리의 여고생이었습니다. 자, 경마축산고를 졸업했으니까 뭐가 됐든 승마 선수를 흉내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보다 뭐 말에 대한 생리나 이런 건 더 알 거 아닙니까? 실제 앞서 저희가 그 커리어를 잠깐 본인의 주장에 따른 커리어를 소개해드렸을 때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입어서 중도에 그만뒀다지 않습니까? 자, 일단 사기 행각. 일단 다시 그 부분을 주목해 보죠. 네, 일단 지난 2018년 4월에 소개팅 앱을 통해서 한 피해자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한테 내가 말 관리사다,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해서 이걸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이 당시 전 씨가 그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뭐 그렇게 일하면서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걸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2019년 8월부터는 서울에서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이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8만 원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1인 2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4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냅니다. 이후에도 역시나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사기 행각을 계속 이어갔고요. 뭐 나랑 사귀자, 단체 승마복 맞춰야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금방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00여만 원을 가로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어떨 때는 남자라 하고 어떨 때는 여자라 하고 뭐 사기를 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또 남자인 척해서 사기했던 게 지금 드러난 게 있는데 자, 지금 전해드린 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예. 2019년 4월입니다. 내 아내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한다라고 남자 행세를 하면서 너 혹시 300만 원 투자하면 50억을 줄게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또 사업 안 되더라도 500만 원 보장하겠다 원금 이렇게 사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2019년 9월 6월이죠. 서귀포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한테 내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다. 그때는 또 남자라고 또 행세를 한 것 같아요. 카지노로 거기 그 집안이 이제 전 씨죠. 예, 파라다이스 비싸게 흉내 내는 것 같은데 당신 그 비서로 고용할 테니까 8천만 원 좀 달라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 이 파라다이스 그룹 뭐 이름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그 낸시랭 씨 때도 전준주 있잖아요. 왕진진. 그 사람도 파라다이스 그룹을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재벌가 뭐다 이런 혼외자. 그러니까 뭐 양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전낙원 회장 뭐 워낙 그 은둔의 경영자 하다 보니까 맨날 이럽니다 이게. 근데 이 전청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벌 3세를 사칭한 커다란 규모의 사기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재판을 받은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7명 정도에게 뭐 휴대폰, 뭐 물품, 뭐 취업 이런 각가지 명목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억 2천만 원 가량을 또 편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뭐 자범에 가까운 그런 행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곧 얼마 안 있어서 같은 해 10월에 똑같은 수법으로 또 기소를 당합니다. 이번엔 5차례에 걸쳐서 4천만 원 편취. 그러니까 각각 따로 선고를 받으니까 이거 따로 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년하고 8개월하고 따로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합쳐주십시오. 해서 2년 3개월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자, 교수님 제일 궁금한 거. 네. 아니 이렇게 다 드러날 건데 더군다나 남현희 씨는 그래도 셀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그런 사람하고 또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하면 더 크게 드러날 텐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속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도 살고 이러는데 그게 중단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약간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은 가명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 실명을 써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자기의 실명으로 본인이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갖기를 원하는 뭔가 이 자존감의 결핍이 있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처벌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진을 찍어놨는데 얼굴이 하나도 변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옛날 얼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은 아니라는 결론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정신병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 저는 오늘 중에 뭐 추가적인 어떤 입장문이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달 음식 라이더가 자신의 집 앞에 소변을 보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라이더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일단 제보자의 주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저녁 음식을 배달시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자, 지난 19일 수원의 한 빌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제보자는 남성인데요. 제보자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배달을 시켰고요. 한 30분 만에 이 배달 음식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여보, 밖에 물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바닥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단에 물이 좀 있어서 나가봅니다. 나가보니까 2층인데 2층부터 1층까지 정체불명의 액체가 있었고요. 그 액체에는 좀 고약한, 좀 지리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자,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군요. 자, 저걸 딱 보자마자 제보자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내려가서 계량기부터 확인을 했어요. 계단에서 물이 나올 이유라면 물이 터졌거나 아니면 보일러 배관이 터져야 물이 나오는 건데 계량기가 이상이 없다는 건 물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하수구가 터져야 되는데 지은 지 4년 5년밖에 안 된 건물이거든요. 개인 세대 계량기랑 공용 계량기 확인한 뒤에 다시 확인을 하러 올라갔는데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그 위에 노란 물이 있었어요. 하얀 물이 아니고 노란색 물이 있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오줌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셔서 CCTV 확인하고 냄새 확인하고 그러고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요. 자, 이 현재 설비업자로 일하는 제보자가 직접 계량기를 다 확인해봤지만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건데요. 뭐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좀 죄송합니다만 제보자의 주장처럼 누가 이렇게 하고 간 거냐? 예? 네, 일단 제보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자신의 집에 배달 왔던 배달원이 방뇨를 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제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고요. 실제로 빌라 CCTV를 확인을 해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공동현관에 들어옵니다. 빌라 특성상 계단 이용해서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 1층 바닥을 보면 깨끗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분 정도가 지났고요. 배달원이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층에 센서 등이 켜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배달원 역시도 슬쩍 뒤돌아보고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영상을 보면 배달원 어깨 쪽에 저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약간 보면서 털어내는 모습이 좀 잡히거든요. 예, 배달원도 그걸 의식했다라는 얘기고 지금 사진도 한 장 보내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바로 이 사진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층계참이라는 겁니다. 배달원이 여기에 방뇨를 했고 그 액체가 1층 바닥까지 흘러 떨어진 거다라는 게 현재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의심을 했던 건 아니겠죠? 제보자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 제보자분의 어떤 추측이 들어간 건데 1층에서 CCTV 잡힌 사진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때 보면 호출 버튼을 눌러놓고 이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잡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거 아니었겠느냐라고 제보자분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인상이겠네요. 본인의 인상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증거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일단 뭐 저희가 그 배달원 분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제보자가 경찰 신고하기에 앞서서 그 업체에 먼저 항의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군요. 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배달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 배달원은 업체에다가 나는 방뇨 절대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제보자는 배달 업체한테 항의하면서 배달원이 청소비 명목으로 10만 원 보상한다면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었는데 방뇨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배달 업체에서도 이런 라이더의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해서 별도의 보상안이 마련된 게 없다. 또 조치는 진행 중인데 당사자 외에 제보자에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보자 말고 저 배달원 분하고도 연락을 해서 입장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 개인정보라고 해서 직접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그래서 이거는 억울하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꼭 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왜 이렇게 노상방이라는 사람이 오늘따라 많은 거예요. 아까도 잠깐 있었죠. 네, 아유 급하시면 화장실을 찾지 못하시면 이렇게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디 좀 으슥한데 아무도 없는데 이런 데 가셔서 해야지. 저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분명 하고 갔다. 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이게 다 성분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 네. 제보자가 지금 뭐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러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아니겠습니까? 주장은 대립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뭐 입증하는 게 사실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라도 하여튼 방뇨한 거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경찰이 얘기하고 와서 싶었다. 확인은 했답니다. 소변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공론화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배달원 분 방송을 보시면은 저희한테 꼭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대 여성이 친구로부터 한 재력가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운영하는 주유소만 3개, 거기다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남성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저희 집에서 제 목을 이렇게 탁 잡더니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장롱에다가 제 머리를 이렇게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내팽개 쳐가지고 발로 밟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여성은 결별을 선언했고 폭행 사건으로 신고까지 했는데요. 남성은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 금괴가 들어있는 50억 원 상당의 개인 금고를 넘겨주겠다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의 끈질긴 요구에 두 사람은 만나게 됐는데요. 그날 납치를 당하고 열흘 넘게 감금,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자, 역시 제보 사건입니다. 이 제보자인 30대 여성은 최근 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가해자의 뻔뻔한 행각을 좀 더 알리고 싶다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두 사람의 시작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이고요. 이혼을 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1년에 친구 소개로 이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이 주유소만 3개를 가지고 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력가라고 어필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도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요.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밤 10시인데 나 장인 장모님 뵈러 가야겠다면서 집으로 인사 가자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밤 10시에? 예, 너무 늦은 시간이라면서 거절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집에 찾아가서 실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그 일 이후부터 제보자 집에 얹혀 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너네 집 놔두고 여기 사냐 이렇게 물어봐도 너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 싫어? 라고 따지고 들면서 슬쩍 넘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고급 아파트 그리고 뭐 주유소가 몇 개. 그런데 정작 이 피해자 집에 눌러 앉는다.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이라고 해야겠네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왔던 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는데 뭐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나무라고 회초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심지어 아예 애들 버릇없어 찌개를 머리에 부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을 아빠로 삼고 싶지 않다.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갑자기 뭐 돌변하면서 목을 조르고 벽에 밀어붙이고 발로 이렇게 폭행을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고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서 두 사람은 결별을 했습니다. 일단. 자, 일단 결별을 하고 지금 그 뒤로도 쭉 결별한 상태였으면 저희가 다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남친이 된 거죠. 근데도 집요하게 문자라든지 전화로
연락을 계속 해왔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처벌 불원서 같은 걸 좀 써달라고 합니다. 그 써달라고 하는 이 중에 자기 개인 금고에 50억 원 정도가 있다. 또 금괴음 정도가 있으니까 사죄의 의미로 자기가 이걸 줄 테니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하고 아까는 주유소. 네, 여기도 금괴음 관련해서 50억 원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만났다고 해요. 만나가지고 뭐 처벌 불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도 또 달리 얘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좀 위독하니까 진주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좀 극단적인 뭐 선택을 그 이후에 아버지가 또 그런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진주에 가니까 아버지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갈 필요 없다. 결국 유산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 뭐 주유소 3개 그리고 고급 아파트. 자, 전 남친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1,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면서 아, 우리 변호사 고문 변호사 만나러 가자라고 했다는 건데요. 자, 변호사라고 말했던 남성을 만나러 가는 순간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었다던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 오늘 조금 전해드리는 사건들이 다 진짜 막 그 장탄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그 재산을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담당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식당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만났는데 걔네 아빠가 온 거예요. 아니 아빠 돌아가셨다면서요? 저도 놀라서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게 뭔 상황이지 지금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저렇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딱 알았을 때 다시 한번 결단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깨달음이 좀 늦게 온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이렇게 주구장창 이어진 지가 꽤 된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폭력이 아까 아이들 셋인데 밥상에서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분 제보자에게 뭐 한 폭행은 이만저만한 폭행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만나게 됐는지 그게 협박이고 무서워서 만나게 됐는지 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보자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간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아이들을 해코지하겠다. 전에 만난 여성이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서 반병신으로 만들었다. 생각하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마구 협박을 하면서 지금 2021년도 3월 27일 이후에 여러 지역의 모텔을 끌고 다니면서 도망을 못 가게 옷을 다 벗겨놓고 알몸 상태로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성폭행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예, 진짜 그게 딱 실체네요. 자, 무려 12일 동안 방금 교수님 말씀한 그 상황 그대로 감금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겠죠? 제보자 얘기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또 저를 다 알몸으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얘가 놀래갖고 제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저를 얼굴을 주먹으로 막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업주분이 이제 막 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문을 열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막더라고요, 못 나가게. 그리고 제가 진짜 있는 힘껏 팔을 내리치고 문을 열고 도망을 나간 거예요, 알몸으로. 업주분은 놀란 거지. 제가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이 돼 있고 살려달라고 막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모텔 업주들 덕분에 살았군요. 네, 맞습니다. 살아서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면서 몸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마침 업주가 듣고 찾아와서 방문을 두들긴 겁니다. 이 제보자는 이때 아니면 도망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나체로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했고요. 이 업주가 한쪽에 제보자를 숨겨줬고 또 경찰에 신고도 해줬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전 남친은 이 제보자의 차를 타고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이 차마저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발각이 됐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일단 잡혔군요. 잡혔습니다. 잡혔고요. 고소를 했죠. 첫 번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어. 이 재판에서는
나는 감금한 적 없다. 열흘 동안 여행 다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텔 숙박업소의 주인도 증인으로 나왔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성관계여도 성폭행으로 뒤이어서 고소를 해서 재판이 따로 열렸거든요. 성폭행에 대해서는 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합의한 성관계였고 갑자기 모텔 문을 열고 알몸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징역 5년, 1심 징역 5년. 하지만 이런 인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반성을 하지는 않겠죠. 자, 항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13년에 당시 아내의 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사실도 드러났고요. 2017년도는 당시 사귀었던 여성을 감금 보복 폭행했던 거. 저렇다니까요. 그걸로 이제 징역을 받았던 것도 알아죠. 그거 외에도 폭력 범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주유소 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직업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는요? 없죠. 당연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 사실도 다 드러났고 다만 걱정이 됩니다. 뭐 5년이든 뭐 징형이 확정되면 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만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좀 주민번호라든지 개인 신상을 좀 바꿀까, 아이 이름도 바꿀까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서로의 첫사랑이 되어서 오랜 장거리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다는 여성. 신혼집 입주 첫날 열쇠 3개를 가지고 온 남편은 이건 내 거, 이건 당신 거, 이건 엄마 거라며 시가의 출입을 공표했고 주말 계획부터 적금, 하다못해 피임 여부까지 모든 결정을 엄마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장시간 진통을 하는 아내를 두고도 엄마가 밤 운전 위험하대라며 아이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도착했던 남편. 이제는 아이들마저 손찌검을 드는 아빠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며 더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시가의 끝없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혼은 망설여지는 상황. 여성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자, 역시 제보 사연입니다. 제보자가 지금도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 상태라서 원래는 한참 전에 왔던 사연인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셨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일단 사연자는 40대 여성이고요. 남편과 서로가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고 연애 때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5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마마보이 성향은 전혀 몰랐고 그냥 서로 애틋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취직하면서 결혼을 결정했고요. 결혼 당시에 시가가 지원을 해줘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신혼집이 시가랑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신혼집 입주 첫날 사달이 팍 벌어졌습니다. 자, 입주 첫날 이 이사도 도와줄 겸 가족들이 좀 모였습니다. 남편이 열쇠 3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내 거. 여기까지 좋아요. 이거 맞죠? 요거 하나는 우리 엄마 거. 라고 한 겁니다. 그 열쇠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한테 건넸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두 사람 없을 때도 집에 아마 수시로 뭐 드나들었다고 하고요. 또 속옷도 개고 베란다 열면 안 되는 냉장고까지 다 열어서 청소도 하고 집안 또 살펴보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기 때문에 집 청소를 못하고 좀 나갔을 때 도련님까지 와서 갔던 흔적도 있고요. 이게 신혼집인지 시댁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신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신혼집이 거의 그 시가의 뭐 게스트하우스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런가 하면요. 주말이 되면 또 이렇게 주말이 되잖아요. 첫 주에는 시댁, 그 다음 주에는 이모 댁, 큰 이모 댁, 남편의 큰 이모겠죠. 그 다음 주에는 작은 이모 댁. 시가 행사 때마다 주말마다 이렇게 같이 다녔던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신혼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으니까 아니 왜 우리끼리 시간 못 보내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랑 같이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적금을 들었대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이 결혼한 적금이 첫 만기가 됐었을 때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 적금 탔지? 그렇게 묻더랍니다. 말도 얘기도 안 해줬는데. 적금? 예, 아들한테. 그리고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그거 내가 좀 쓸게 하니까 남편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응 엄마 써. 이렇게 그냥 2천만 원 훅 가버렸답니다. 와, 자 아기 소식을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부부의 피임 여부까지 확인했답니다. 뭐 냉장고 열어봤는데 뭐 피임 여부 뭐 당연하죠. 자, 힘든 막 이 배란 주사 맞아가면서 임신을 겨우겨우 했는데 첫째를 출산하던 그날 또 하나 사달이 팍 벌어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시부터 진통이 왔는데 우리 가족들도 안 깨우고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무서우니까 전화를 통화하고 남편은 또 괜히 새벽에 전화가 올까봐 아침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5시, 6시쯤에 지금 토요일 피부도 진통해서 지금 6시간째 하니까 빨리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어 이렇게 했는데 좀 이따가 전화 와서 미안하다 지금 전화를 위험하게 교수님, 우리 엄마가 지금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대. 내일 갈게. 지금 자기 애가 나왔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냥 뭐 저 같으면은 그래 내일 와. 그러고서는 그냥 포기할 것 같긴 해요. 아이고 모자란 놈하고. 그런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이게 아기를 이제 갖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뭐 배란 주사도 맞고 이래서 겨우겨우 가진 아이고 첫 아이고 뭐 애틋하게 이를 데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이제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지금 안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철없는 남편 어찌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결국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셋째가 태어나긴 했는데 남편은 육아 거들떠도 안 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누가 낳으라고 했냐, 네가 억지로 낳은 거잖아 라고만 나왔습니다. 결국 셋째 낳고 8개월 만에요. 이 제보자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섭식장애까지 왔고 과호흡까지 왔습니다. 밥은 물론이고 약도 삼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숫가루 정도만 먹으면서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러느라고 2달 만에 11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 우선 남편은요. 오, 날씬한데 나 새 여자랑 사는 기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시어머니는 너 이거 암 걸린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이 그 뭔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병원에 가보자.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뭐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남편은 마마 보이고 계속 개입을 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아마 이혼으로 갈 작정이었으면 저희한테 아마 의논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여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나 되고 그 아이들 굉장히 귀중하게 어렵게 이제 낳다 보니까 이 혼인을 깨야 되는 게 이게 유일한 해결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가정의 경우에는 지금 건강 상태가 정신적으로 다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애들 엄마는 우울증이라는 거 이미 다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고 이 남편도 좀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이 시어머니는 더더욱 아들한테 결혼한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 보면은 이 시어머니도 정상적인 지금 정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서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장기간 동안 상담이라도 받으셔야 이게 해서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혼을 주저했던 이유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아이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혼을 정말 고민하시는 이유는 역시 또 아이들이 받을 영향 때문입니다. 직접 또 들어보시죠. 허리띠를 잡고 목을 두르고 일어서 침대에 빠졌어요. 일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됐었어요. 이제 3학년 때 미술 치료를 가지고 6개월 다니고
양 변호사님 이게 마마보이로 시작을 했지만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금 전에 어떤 좀 문제가 분명히 정신적으로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마마보이라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겁니다.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됐고 어느 정도 반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대가 폭력으로 나왔었고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뭐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오죽하면 경찰에 찾아서 호소를 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지금 남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지금 법에 따르면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게다가 제보자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까지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오롯이 지금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 결심했지만 그래도 결심하셨어요. 경제적 자립 역시 이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또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재산 분할 액수 같은 게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좀 금액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또 양육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이 법원에서 선택해서 버는 만큼 받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사는 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 부분은 그래도 양육비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 뭐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조금만 더 조언을 해주시죠. 사실 뭐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데 재산 분할은 많이들 혼돈하시는 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나눠 가지면 아무리 많이 나눠 가져도 그 액수가 작을 수밖에 없고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이들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생각보다 나오셨을 때 그래도 살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처음엔 주저되고 무섭죠. 사회생활 안 하다가 나오려면. 하지만 의외로 또 잘 적응하신 분들도 있고요. 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남편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그건 확실히 그 양육비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여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은 힘들지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저희가 일단 오늘 이 별별 상담소는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 자, 이 기자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반장팩에서도 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추가로 유명 연예인을 수사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조금 전 나온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그 해당 연예인이 그룹 빅뱅 출신의 GD 권지용 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를 벌여서 권지용 씨를 특정을 했고요.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추가로 여성 연예인 2명이 입건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2명 아니고 1명이다. 여성이라고 밝힌 적 없다라고 잘못된 내용만 정정한 바가 있는데요. 그 대상이 그룹 빅뱅 출신의 GD 권지용 씨라고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확한 내용은 이어서 뉴스룸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고요한 아파트 단지 내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사방으로 온갖 파편들이 튀어오릅니다. 폭발과 동시에 뿌옇게 인 먼지가요 시야를 모두 가렸는데 이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자 처참히 부서진 현장이 드러납니다. 와, 전쟁 난 건 아닐 텐데. 이게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였다고 합니다. 폭발한 아파트는요 폭탄을 맞은 듯이 가운데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상에.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창문에 매달려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你说老汉，你别跳啊，跳不行！对面的玻璃全碎。
네, 맞은편 건물은 물론이고 주차된 차들도 역시 피해를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한 주민에 따르면요, 사고 지점에서 500m나 떨어진 곳까지 이 폭발의 충격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요? 소방대원들이 급히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했는데 큰 사고였던 만큼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1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이어가시죠. 네, 이곳은 한 음악학교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피아노를 닦고 쓰레기도 가져다 버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밖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으로 수상한 남성이 뛰어들어오고요. 뒤이어서 경찰들도 들이닥칩니다. 이에 청소하던 학생은 급히 몸을 숙여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봅니다. 지금 범인 뭐예요 이거? 네, 바로 은행 털던 강도였습니다. 심지어 총기까지 들고 있어서 경찰들은 결국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 말고 경찰이 쏜 총에 맞은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설마. 아까 그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왼쪽 팔꿈치와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요. 학교 안 스튜디오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 수개월 동안 18번이나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왼쪽 팔과 손가락에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멋진 기타 연주가를 꿈꾸던 10대 소년의 꿈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학생의 변호인단과 시 당국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합의금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1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변호인단은요, 피해 학생이 다시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피해 학생도 다시 음악가의 꿈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자, 우통을 벗은 이 남성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고함을 지르고 괴롭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근데 이 남성 취해도 너무 취했던 걸까요? 체포하려는 경찰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What address? Give me the address. What address? Who called other than that? Four cop cars. Come on. How much you had to drink this? What's going on, bud? Can we talk about it first? About what? What I do? I ain't burning this shit. Where's my weapon? Where's my weapon? 심지어 남성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현장엔 또 여성 경찰도 있었고요. 남성은 개의치 않고 바지를 훌러덩 벗어버린 겁니다. 바지까지 벗어보았지만 결국 남성은 경찰 지시에 따라서 바닥에 엎드렸고요. 결국 체포됐습니다. 남성 음주 폭행, 음란 혐의로 시설에 구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마당에 주차된 차에서 두 자매가 서로 앞에 앉겠다고 문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던 중에 차 안에 있던 딸이 짐을 옮긴다고 뒷좌석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차는 문이 열린 채 후진 또 후진 멈추지 못하고 결국 울타리에 박고서야 멈춥니다. 문을 잡고 있던 딸도 넘어지고요. 엄마도 차문과 울타리 사이에 딱 끼어버렸는데요. 다른 것보다 차문이 빠지직 구겨지고 말았어요. 어쩜 좋아. 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차 뽑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 차였다고 합니다. 엄마의 억장에 묻어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이 엄마는 애들이 안 다쳐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차는 수리를 기다리는 중인데 폐차를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거 가지고 폐차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문 뜯어야 하니까요. 예, 좋습니다. 예, 저 좀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